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두 번째, 여섯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K 약사님과의 세 번째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 약사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K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IELTS 스피킹 6.0, 9.0의 오버롤에서 이제 6.0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의 지름길,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런 제목을 우리 K 약사님께서 먼저 어,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작성하게 제목을 정하신 데에 대한 어떤 이유나 뭐 이런 것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전에 이제 지난번, 대화에서 IELTS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게 소장님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IELTS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좀 팁이나 어떤 공부 방법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험 친 지가 2년, 마지막 시험을 IELTS 친 지가 2년이 지나기도 했고, 뭐,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점수를 받겠다라고 생각이 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스피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부족하기도 했고, 단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6.0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없는 스피킹 실력에서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살짝 지름길 편법 이렇게 써서 공부량을 조금 줄일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IELTS 스피킹의 6.0 이제 그 받기 위한 이제 지름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이제 스피킹, 그러니까 말하기 시험이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파트 1과 관련해서 우리 K 약사님께서 플루언시를 연습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 아웃라인을 이제 개요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IELTS 스피킹은 세 가지,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3로 나뉘게 되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파트 1에서는 약간 신변 잡기적인, 뭐, 너는 어디에 사니? 넌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너의 어렸을 때 뭐, 꿈은 뭐였니? 뭐, 뭐, 너의 홈타운은 어디니? 이런 되게, 우리가 이렇게 스몰 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게는 한 네다섯 개, 많게는 일곱, 여덟 개 정도를 그냥 쭉쭉쭉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파트 1인데, 제가 파트 1은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왜냐면 질문 자체가 간단하니까, 사실 할 수 있는 대답도 그렇게 막 길지는 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파트 1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IELTS와 토플이 좀 다른 점은 IELTS는 면접관이 보통 줌이든 아니면 영상으로 보든 아니면 실제로 인펄슨으로 이렇게 만나던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시험을 보던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IELTS 스피킹 관련해서는. 그래서 처음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에서 이 사람이 좀 영어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말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구나, 아니면 말이 나오지 않는구나를 약간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루언시 연습이라는 이제 제가 단어를 썼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간단한 질문, 예를 들어서 그리고 처음 질문에서 파생되는 질문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컬러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면 보통 우리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컬러를 좋아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플루언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넌 무슨 색깔 좋아하니? 제가 그린 이렇게 나 녹색 좋아해 그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한테 플러시가 없는 느낌이 탁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들을 보통 어떤 우리가 IELTS 준비하는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예시로 엄청 많이 사실 나와 있어요. 그건 이미 자료가 많이 있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그냥 한두 문장 정도로 문장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초록색을 좋아해.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초록색이 나한테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 이렇게 딱 그 질문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 두세 문장, 한 문장에서 한 세 문장 정도가 타라락 나올 수 있게 미리 연습을 해 두시고 그거를 딱 보여줬을 때 시험을 이렇게 면접을 심사하시는 분이 아, 대화가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플루언시가 유창함 또는 자연스러움으로 저희가 번역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플루언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파트 1 질문들이 되게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파트 2와 파트 3에서 제가 유창하게 파트 2나 파트 3를 설명하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파트 2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2분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스피치를 정말 제가 유창하게 영어로 살라살라살라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늦게 어른이 돼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근데 파트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문이 짧고 대답도 길게 원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한두 문장? 뭐 길게는 세 문장 정도의 문장이면은 그 질문이 끝나고 다음 질문으로 연결해서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 좋아하니? 나 무슨 색깔 좋아하는데 뭐 이런 나를 편안하게 해줘서 이 색깔을 좋아해. 아, 그럼 뭐 너의 뭐 옷 중에도 뭐 초록색이 많이 있니? 아니면 너의 물건 중에도 초록색이 많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짧은 문장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플루언시를 보여줄 수 있는 파트 2나 파트 3에 비해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 면접관에게.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린다면 첫인상을 잘 주면 이후에 파트 2, 파트 3에서도 그게 좋은 점수를 얻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첫 파트는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첫 파트에서 되게 뭐 버벅거린다 그러죠. 저희가 되게 막,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잘 이렇게 술술술술 대답을 했거든요. 짧게 짧게.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길게 유창하고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되게 짧은 문장으로 그냥 크게 막힘 없이 짧게 짧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헤지테이션이 있거나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도 약간 점수를 만회해주는 느낌? 첫 번째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술술술 했던 것들이 그런 느낌이 좀 받아서 일, 파트 1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좋은 인상을 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는데요. 파트 네. 2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제 그 아웃라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상 질문을 이제 규범화해야 한다. 우리는 카테고리화 한다는 말이 이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파트 2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스피치를 2분 정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것도 이제 뭐 인터넷 웹사이트나 예전에 이 기출 문제들을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죠, 사실. 그죠?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트 1은 한 질문당 답, 한 두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문제를 제 스스로 그냥 매번 연습해 보면서 외울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 파트 2 같은 경우는 문제도 이제 문제지만 그 문제를 2분 동안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상 문제가 파트 1이 100개인 거랑 파트 2가 100개인 거랑 완전히 준비해야 되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파트 2는 사실은 모든 질문에 다 일일이 다 준비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다 이렇게 질문마다 그 답을 다 만들어서 외우고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들을 어, 여러 가지 질문이 와더라도 하나의 답으로 다 대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소, 뭐 어떤 장소 아니면 인물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문이 뭐 이럴 수 있죠. 너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너가 제일 어 되게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야, 네 인생에서? 혹은 너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야? 혹은 너가 너에게 제일 큰, 너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람은 누구야? 뭐 이런 되게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뭐 어떤 인물에 대한 질문이 나오든 간 내가 외운 템플릿 그 지문 하나만으로도 그 질문을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라고. 근데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하는 템플릿을 하나 만드는 거죠. 나는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김연아 선수는 이런 이런 사람이고, 이런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고, 그녀의 이런 점이 참 좋고, 그녀의 이런 점이 참 존경할 만하고, 이런 점이 또 하지만 이런 점이 재밌고, 막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설명하는 글을 하나 쓸 수 있죠. 한 2분짜리를. 그리고 나서 인물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유나킴을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야? 나는 김연아 선수를 존경해. 그러니까 아니면 너가 태어나서 제일 뭐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야? 나는 김연아 선수가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 내가 준비한 내용에서 살짝 살짝씩 바뀔 수는 있겠죠. 그 전체적인 질문에 따라서. 하지만 뼈대는 내가 준비한 지문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장소에 대한 문제. 너가 갔던 장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어디였어?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올 수 있죠. 그럼 장소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때 보통 이제 약간 역사적인 건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쫙 하나를 만들어 2분짜리를. 그 다음에 너가 제일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는 어디였어? 에펠탑. 너가 생각하는 가장 히스토릭한 건물은 어디라고 생각해? 에펠탑.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뭐 현대적인 건물은 어디라고 생각해? 에펠탑. 이렇게 내가 만든 에펠탑이라는 그 글 하나를 모든 질문에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소, 인물, 혹은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너가 가장 즐거웠던 사건이 언제야? 너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언제야? 너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언제야? 이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카테고리화해서 그 한 다섯 여섯 가지 질문에 하나의 템플릿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게 저는 되게 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도 들으면서 왜 제가 저거를 준비하지 못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어떤 내용을 잡아주셔서 토플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토플 음, 스피킹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면서 다음
개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파트 2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네, 이제 잘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 좀 고급? 그러니까 점수가 뛰어넘는 어떤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5점대 스피킹을 하는 사람하고 6점대 스피킹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I would like to talk about 유나 킴. 유나 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She is Olympic gold medalist. 이게 5점대 스피킹이라고 한다 그러면 6점대 음. 스피킹은 I would like to talk about 유나 킴 who is Olympic gold medalist.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어야 6점대 스피킹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장소에 대해 설명하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되게 단답으로 아까 1파트에서는, 파트 1에서는 이렇게 그런 걸 쓸 필요가 사실은 많이는 없죠. 그냥 빨리빨리 한두 문장으로 탁탁탁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2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훌륭하게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섞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문장을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구조를 알고 있고 그 문장 구조를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트 2 할 때는 무조건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얘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했고요. 뭐 똑같이 뭐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장소에 특별히 첫 번째 시작부터 딱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항상 문장을 짰던 것 같아요. 내가 보통은 이제 제가 문장 이 파트 2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왜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려워서 그냥 거의 구조화를 단순화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어떤 거. 이렇게 하면서 뒤에다 관계대명사를 붙여서 장소를 설명할 때도, I would like to talk about Eiffel Tower, which is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 located in Paris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그런 뒤에 언제 빌트인 언제 됐던 에펠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니면 지금 뭐 world famous 아이펠 타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that building is worldwide famous.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 would like to talk about Eiffel Tower, which is worldwide famous building in the world, something like tha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붙일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플루언트해 보이고, 이 사람이 뭔가 문장을 길게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좀 이게 설명하신 걸 들으면 사실 우리가 네,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네, 네, 솔직히 네, 말하면 뭐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수능 때도 하고 네, 하면 맞아요. 저거 뭐 당연한 건데, 별거 아닌 건데. 근데 시험관 앞에 가면 이게 생각보다 잘 생각이 안 안 나요. 나온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왜? 우리가 항상 글쓰기 하던 거고, 그 사람한테는 who, 야, 사물한테는 which, 뭐 이런 것들. 뭐 특별히 주격화는 맞아요. 특별히 많이 쓰는 건데, 의외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6.0을 받을 수 있느냐? 잘 못 쓰냐, 못 쓰면 6.0을 못 받는다. 참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첫, 대부분의 모든 문장의 제일 앞 문장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에 꼭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내가 이 관계대명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시험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어도 못 쓰면, 저 사람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할 테니까 꼭 네네네. 알고 있는 거를 다 포인트를 넣어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험관들은 내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쓰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쓴다라는 걸 알겠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시험관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시험관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그
그 안에서만의 그 시험 시간 안에서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딱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고급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고급 어휘라는 것도 근데 막상 들으면 저게 고급 어휘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어떤 시험을 보든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다양한 동의어와 반의어 이런 거에 대한 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네네. 스피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면 이 면접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음, 어휘가 좀 딸리는구나. 음, 어휘가 별로 풍부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꼭 이렇게 조금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않을 수도 있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저희 영어로 뭐 이렇게 뭐 대화를 할 일이 많진 않지만 그런 이제 예를, 예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를 놀러를 갔어요. 어디를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갔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어. 그 장소 너무 좋더라.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그냥 항상 보통 쓸 때는 그냥 that was beautiful. It was good. 그냥 항상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는 막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생각해서 말하게 되지 않죠. 사실은 그냥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할 때도 거기 갔는데 거기 너무 좋더라 이러고 말지. 거기 갔는데 정말 숨이 막혔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치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떤 장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너가 갔던 장소 중에 가장 뭐 좋았던 장소 설명 이러면은 나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 뭐 호수였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that was beautiful. It was a beautiful place라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breathtaking 뭐 이런 표현을 써주면 이 사람이 이게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도 좋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구나. 네네. 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고급어이라는 게 뭐 물론 예를 들어서 학술적인 단어도 좀 써주면 좋죠. 그건 이 파트 2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파트 2에서는 학술적인 것보다는 좀 더 생활 언어에 가까운 것들 설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장소, 인물, 사건 이런 걸 설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치만 거기서 조금 더 뭐 단순하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good, bad 이런 거 말고 좀 더 평소에 다양하게 쓰지 않지만 쓰일 법한 그런 단어들을 좀 연습해서 한 번씩 넣어주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럴 때 약간 좀 심사위원이 고기도 한번 끄덕이기도 하고 약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흡족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파트 2까지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3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파트 1과 2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파트 1은 fluency, 그러니까 유창함, 자연스러움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파트 2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상 질문을 어떤 것이든 뭐 장소, 인물, 사건 이렇게 큰 범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대한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서 뭐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거지만 실상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스피치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안에 2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스피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계대명사를 잘 사용해 보는 게 또 중요하다.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급 어휘를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좀 더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파트 2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네. 1분을 준비하고 이제 질문을 주고 1분을 준비하고 이제 2분에 이제 미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데 네.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2분 안에 다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좀 주눅이 들어서 파트 3에 잘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랬었고, 또 음. 어떤 분들도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파트 2에 내가 준비한 거를 다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히 파트 2에서 중요한 건 노트 테이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맞아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뭐, 그걸 문장을 뭐 1분 안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시간이 넘어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좀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노트 테이킹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파트 2에서 특별히. 네네. 그래서, 어, 그, 저는 그 시간이 짧으니까 노트 테이킹을 영어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네. 그리고 왜냐면 그 노트 테이킹을 막 제출해서 그분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네. 한국말로 그냥 내가 얘기해야겠다고 나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거 물론 많이 연습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주제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템플릿이 딱 문제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변칙적으로 그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빠르게 한국말로 그냥 단어로 이거 이렇게 적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아이디어가 너무 빈약해서 2분을 다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분 정도, 1분 10초, 20초 말하고 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하다가 시간이 끝나면 그러면 너무 못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줄 때 어떤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설하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 사람을 존경하는지 이렇게 문항이 또 조금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다 얘기를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약간 서론 본론 결론처럼 좀 논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게 그냥 하다가 시간이 끝나버려서 너무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시간이. 그러면, 내가 얘기해야 될 걸 다 했나? 이러면서 또 좀 당황스러워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 지나간 시험은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다음 파트 3가 어려워지죠.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음을 잡고 있는 순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파트 2 끝났으면 파트 2 끝난 건 다 끝내고, 보통 파트 2에 관련된, 어, 좀 더 학술적인 내용들이 파트 3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기를 다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거는 파트 3에서 조금 뭐 섞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파트 2를 보면서 파트 3를 대충 짐작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런 파트 2 주제가 이게 나왔으니까,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인물이 나왔으니까, 뭔가 파트 3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롤 모델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이 되는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하면서 뭐 파트 3를 좀 준비하시거나 그러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K 약사님과의 대화 세 번째로 저희가 IELTS 스피킹 6.0을 받는 데 있어서의 지름길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K 약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K 학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또 이 대화에 함께 집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5미니스트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여섯 번째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